1995년 1월 17일 고베에서는 일본의 산업 기반을 무너뜨리고 또 경제 회복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고베 대지진으로 알려진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대지진이 있어. 오 마이 갓. 오, 7.3이 저 정도면 새벽에. 와, 초토화됐다. 전쟁 일어난 것도 좀 좋겠네. 아, 저 사진 많이 봤어요. 이야, 물. 저게 사진이 진짜 많이 신경 썼어요. 와, 그래서 인명피해도 진짜 많았겠다. 모르겠네요. 네, 정말 무섭죠. 보기만 해도 무섭죠. 땅이 여기저기 갈라져서 고층 빌딩들이 붕괴가 됐고요. 고베와 오사카를 잇는 한신 고속도로의 철근이 부러지듯이 꺾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단 20초 동안에 일어난 지진인데 이걸로 도로와 건물이 순식간에 파괴되면서 6,43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43,792명의 부상자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전쟁과 같네요, 거의. 네. 그리고 또 옛날 목조 주택이 많은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이 지진으로 10만 채가 넘는 주택이 파괴가 됐고요. 또 지진이 발생하면은 의외로 또 화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요. 이곳이 지진으로 무너지면서 고베항의 항만 시설 대부분이 파괴되죠. 그래서 이 지진으로 도산한 기업이 한 달 반 동안에 22곳 도산을 했고요. 또 1997년 말까지 3년간 약 394건에 달하는 기업 도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지진의 여파가 여기에서 또 끝이 아니었어요. 고베에서 큰 지진이 나니까 피해 복구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그 돈들을 외국에서 들여오면서 다시 또 외국에서 달러가 일본으로 들어오니까 엔화가 또 비싸졌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일본 경제가 힘든데 수출이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또 일시적인 엔골 현상까지 발생하고. 설상가상이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은행에서는 더 금리를 낮췄어요. 아까 1.75%까지였는데 또 0.5%까지. 0.5%요? 거의 제로. 거의 없는 거네요. 0.5%까지. 기록은. 네. 하지만 0.5%까지 금리를 낮췄는데도 기업들이 힘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힘들었을까요? 기업들은 왜 살아나지 못했을까요? 돈을 사람들이 안 쓰니까 돈을 빌릴 수 있어도. 네, 내수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일단 기업들도 힘들었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기업도 많이 돈을 빌린 거예요. 빌려가지고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빌린 돈은 그대로 있잖아요. 이거는 깎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금리를 아무리 낮춰줘도 이제 더 이상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익이 나오면은 이거를 빚을 갚는데 급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도 할 수가 없고 또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힘들고요. 그래서 점점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신 아와지 대지진 2년 후에는 또 다른 위기가 왔는데요. IMF.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네, 그렇죠. 이게 또 아시아를 강타하잖아요. 홍콩 증시 폭락 등 동남아 금융 위기의 파문으로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일 주식을 내다 팔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단 10분 만에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은 우리 증시에서 지난달 3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판 데 이어 이달 들어서도 오늘까지 5,80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포화 위기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아시아를 강타한 그 외환 위기가 발생하니까 이것도 역시 일본 기업들에게 안 좋은 일이죠.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일본 4대 증권사 중 하나인 야마이치 증권이 폐업을 결정합니다. 証券の一角を占めていた山一証券は事実上倒産し、100年の歴史の幕を閉じることになります。 私らが悪いんです。社員は悪くございません。一人でも二人でも皆さんが力を貸していただいて再就職できるように。 자진배요. 산요증권도 폐업. 파산한 홋카이도 다쿠쇼쿠은행은 1900년에 설립돼서 지난 1세기 동안 홋카이도 경제를 뒷받침해온 굴재은행입니다. 일본에서 전국 규모의 은행이 무너진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北海道の歴史そのものですので、本当に悲しく残念に思ってます。町銀のように潰さずに置いてほしかったんですよね。どうしてそれできなかったんでしょうね。 절망적인. 그 회견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네. 이 은행은 대출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 대출을 갚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또다시 돈을 빌려줘요. 아이고. 왜냐하면은 이 기업이 완전히 망해버리면은 아예 완전히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이제 죽어가는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주니까 점점 그 부실 채권의 규모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점점점 커지니까 견디지 못한 그 금융권이 98년과 99년 이 두 해에 89개. 그래가지고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이죠. 일본 금융기관이 142개의 금융기관이 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나 많이. 네. 근데 이 시기가 바로 일본 기업들의 도산이 가장 많았던 때입니다. 특히 98년에는 일본 내 도산한 회사가 19,171개 회사가 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역사에서 사상 최대, 그리고 개인 파산 건수 역시 전후에 처음으로 10만 건을 돌파를 합니다. 그 전년도에 비해서 1.5배나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된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였어요. 1997년에는 2만 4천여 명이었는데 그 다음에 3만 2천 명으로 늘어났고요. 또 그 다음에는 3만 3천 명. 2003년이 그 최악이었는데 2003년에는 자살 사망률이 가장 높았어요. 우리 그 아빠가 일본 회사에서 일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동료들한테 듣기로는 전철 타면서 그 갑자기 안내 방송 뭐 운행이 중단되었으니 인명 피해 때문에 네. 잠깐 뭐 기다려 주세요 얘기하더라고요. 두신 지하철에. 그런데 문제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혼란해진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일본 소녀들의 원조 교제 문제까지 그 사회 전면에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최신형 그 휴대폰이라든가 명품 가방 이런 것이 많이 유행을 했죠. 그 버블계 영향으로 그 유행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원조 교제까지 미디어를 많이 장식하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새로운 문제점들이 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계속 물가가 오르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일본에서는 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럼 기업들이 타격이 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를 안 하게 되니까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때 또 미국에서는 그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90년대. 미국에서는 새로운 I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아마존, 그렇죠. 이것들이 막 이제 크고 있었죠. 소니는 삼성과 LG가 시장을 잠식해 나가는데
계속 적자만 낸 거예요. TV 부문에서 소니가요. 이렇게 수익이 점점 감소하니까 기업의 생산도 고용도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직장인들은 고용이 불안하니까 다시 또 지갑을 닫게 되죠. 또 아시아 외환위기가 터질 때쯤 그때부터 청년층의 인구가 감소합니다. 이 인구가 가장 소비를 하는 인구거든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은 더 줄어드는 거예요. 바로 저성장 저물가의 디플레이션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일본이 뭐 죽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일본도 뭔가를 하려고 하죠.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를 이제는 제로 수준까지 낮춰요. 네, 제로 수준까지 낮춰가지고 기업이나 개인이 좀 돈을 빌려가지고 쓰도록 유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버블 붕괴 후에 일본의 만성적인 경제 문제가 된 이 디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2001년에 용감하게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일본의 87, 88, 89대 총리인 고이즈미 주니치로. 고이즈미 총리는 개혁 없이 성장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도 뭔가 효율적으로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강력한 그 구조 개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정 민영화라고 우체국이 공기업이었는데 고이즈미가 이거 안 된다, 우정 민영화 하겠다 해서 민영화를 하고요. 또 부실 채권이 많이 쌓였다겠죠. 고이즈미가 이것도 안 돼, 부실 채권도 해결하겠어. 그래서 이거를 정부가 차라리 사가는 거예요, 부실 채권들을. 그리고 대출도 이제 죽어가는 기업에 더 이상 대출은 안 돼, 이런 식으로. 또 일본 은행이 세계 최초로 2001년에 양적 완화라는 걸 시작해요. 아. 그 돈을 시중에 많이 풀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은행, 중앙은행이 일본의 시중은행들에게 무제한으로 돈을 제공하겠다. 당신이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를 원한다면은 지금 시중은행은 엄청나게 돈이 많다, 빌려가지고 돈을 써라, 이런 식으로 무제한으로 시중은행에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풀면은 뭐가 발생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일이? 값어치 떨어지고.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죠. 네.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이 인플레이션이죠. 그럼 인플레이션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만은 엔화의 가치가 외환 시장에서 어떻게 되겠나요? 엔화가 막 풀리니까 떨어져요. 그렇죠. 그럼 엔화가 싸진다는 거죠. 우리가 연태까지 여러 번 봤지만 엔화가 싸지면은 일본 기업들에게 유리하죠. 수출이 되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일본에서 드디어 터널을 지나가지고 빛이 보인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하필이면은 안 좋은 일이, 또 다른 위기가 일본을 찾아왔습니다. 또 자연재해 같은 거요? 이번에는 2008년 9월에 서프라임 모기지. 네. 미국에 있던. 네.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이게 전 세계에 충격을 주는 서프라임 몰기지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바로 그 전 세계적인 위기가 터진 거예요. 좀 회복할 만하니까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다시 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가 지금 또 불황이 닥친 거예요. 2009년부터. 그러니까 미국, 영국, 또 유로, 여기에서 일본의 양적 완화를 카피해서 양적 완화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본이 이때 또 양적 완화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엔화가 계속 올라가나요? 그렇죠. 일본의 엔화 가치가 마구마구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은 너무 힘들죠. 지금 엔화 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런데다가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또 리콜 사태가 미국에서 있었어요. 그 리콜. 네. 그래서 도요타도 그때 영업이익이 적자를 내게 됐고요. 先日来トヨタ車の品質や安全性に関しまして多くの皆様にご迷惑をおかけし、またご心配をおかけしましたことに対し、この場をお借りしまして改めてお詫び申し上げます。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베 지진처럼 또 2011년도에는 그 일본 지진 관측 역사상 가장 거대한 강도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보다 더 큰 9.0이네? 이게 뭐야? 이거 진짜 무서웠겠다. 와우. 이 쓰나미였잖아요. 처음 일어오는 거 봐. 고쳐 굉장히 보래. 와, 저게 진짜 상황. 거대한 쓰나미 동반하면서 뭐 하루아침에 마을 전체가 사라지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완전 다르네. 그 후쿠시마에 있는 원전기 1, 2, 3, 4호기에서 폭발 사고까지 발생하죠. 아, 저건 진짜 재앙이죠. 그렇죠. 네. 최근 일이라서 기억이 많이 나요. 대학교 1학년 때 일본 여행 가려고 딱 했다가 저 때 원전 폭발하고 그래서 다 취소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저는 그 당시 아사히신문에 있어서 피해 지역도 취재하러 다녔었는데 이건 뭐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그렇게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 사회가 뭐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타격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이 불황에서? 특히 이 지진으로 전력시설, 뭐 철도, 도로, 뭐 이런 주요 기관 시설이 파괴되면서 물류 운송도 차질을 빚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진의 여파로 인해서 근처에서 그 공장을 가동 중인 그 도시바나, 소니나 파나소닉 이런 주요 전자 회사들도 생산 라인이 그 멈춘 거예요. 지금 지진이 발생했으니까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일본 정부의 재정 부담, 그리고 일본 정부가 지고 있는 빚이 더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 2011년 말 기준으로 하면은 뭐 OECD 34개국 중에서 국가 부채 비율이라는 것이 뭐 압도적인 1위가 됐고요. 그래서 일본의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하는 일까지 뭐 생겼고요. 일본 경제가 또다시 이때 주저앉죠. 실업률 막 높아지고 기업 도산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또다시 지갑을 열지 않고 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물가도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디플레이션이 와버린 거예요.